가장 이 계엄의 어떤 임박한 순간은 11월 3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 하면은 두 가지 보고가 올라갔는데 명태균 황금폰이 확보됐다. 그 다음에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 보고가 대통령한테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래 예정됐던 제2에 대한 표결안이 12월 4일 본회의였습니다. 이날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같이 처리하기로 된 날입니다. 근데 친한계가 흔들리는 걸 보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12월 10일로 연기하던 시점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주말에 만나자. 예. 그래서 11월 30날 토요일이나 12월 1일 날 일요일. 예. 요때 만나자고 정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속된 말로 씹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을 딱 불러놓고 저번같이 딱 예. 이런 자세로 막지도 않고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네 진심이 뭐냐? 두 번째, 이거 통과되면 나한테도 준비된 계획이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준비된 계획이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는데 안 오거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12월 1일경 이때는 이제 한동훈이 완전히 돌아선 걸로 판단을 했다는 거고 4일 날이 이제 본회의 예산도 그날 의결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 그런데 훗날 이렇게 민주당이 예산을 감액한 걸 의결했다. 감사원장 서울지검장을 탄핵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한다. 이것이 다 이제 겹치게 되니까 주말을 한동훈한테 바람 맞고 나서 이제는 브레이크가 다 고장이 나버렸다. 이거 가지고 결국은 3일을 택해가 된 것이다는 취재를 이제 제가 좀 한 결과 들어오는 얘기들인데 요즘 말들을 잘 해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적 검토도 했더라고. 이걸 계엄 선포했을 때 문제되는 게 네. 내란죄에 대해서 용산 내부에 법적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인 담화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었나 봐요. 이게 최초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법무검토 보고서래요. 그런데 막상 계엄이 선포되고 우연적인 변수가 수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제때 출동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군사령관들한테 직접 전화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대통령은 절대 안 하기로 돼 있었던 거라고. 그럼 국방부 장관이 다 군령 군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김영현 장관 말이야. 다 된다 그랬잖아. 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기상도 나쁘고 뭐도 있고 이게 말이 돼? 특전사령관 전화 받고 수방사령관 전화 받고 해가지고 흔적을 남긴 게 이게 윤석열의 치명적 실수예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직접 개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새벽 1시, 12월 4일 날 새벽 1시 합참 지통실 여기에서부터 전화가 폭주합니다. 거기에 윤석열이 가 있었거든. 이러면서 주요 지기자들한테 전화들이 이제 가고 끌어내라고 하는 것도 12시 반부터 시작된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던 상황. 그 다음에 1시에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대책회의를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엄 해제는 새벽 4시 반이나 되니까 이게 이 3시간 동안이 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즉시 안 했냐. 예. 국무위원 소집이 안 돼서 그랬다 그랬는데 핑계일 거. 그건 핑계고 그 3시간 동안 그 방에서 예. 이게 합참 지통실 결심실에서 예.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추후에 또 추가될 제목입니다. 2차 계엄을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2차 계엄 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 어떤 분란을 조성해가지고 북한 변수가 없는가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안보 비상사태 이걸 좀 노릴 수 있는 여지를 찾았던 것 같고 그런데 요즘 북한이 너무 조용하니까 예. 이마저도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계엄 와중에 국민들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이 김어준 씨가 폭로했던 한동훈 사살건 아닙니까? 예. 김병주
최고위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사실 또 미국 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서먼 의원도 공작 뭐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 북한이 도발한 걸 그런 걸 사항을 연출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미국은 대통령실을 지금도 다 도청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먼 의원에 의해서도 나오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밝히기가 대단히 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런 걸 정확히 밝히면 본인들이 도청했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군요.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계속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새로운 바로 저 부분인데 김종대 의원님 이제 브래드 셔먼이죠. 브래드 셔먼. 셔먼이 저 비슷한 이제 뭐 억지로 도발을 했다고 해도 뭐 다 밝혔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브래드 셔먼이 과연 정보가 믿을 만한가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참 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긴급히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주말에 계속 미국에 전화를 해봤는데 우선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위원장을 올해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24년간 본인이 담당해왔던 분이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겠어요. 그리고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통상 이제 소위원회 위원장급이면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래드 셔먼 의원의 경우에 살펴보니까 보좌진 중에 국무부에서 파견 나온 상근 보좌관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셔먼 의원이 접근이 가능한 건 미 국무부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은 도감청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휴민트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작년 4월에 미국의 기밀 문서가 공개돼가지고 도감청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훗날 용산은 도감청은 아니고 휴민트였다. 이래가지고 김태효 1차장의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진행되는 어떤 대통령실 내부 동향에 대해 가지고 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 이런 것들 막 기밀을 빼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태효 1차장의 행적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의 안보실 외교부 계속 전화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사가 직접 나서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는 명단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그 다음에 뭐 안보실장이 있는데 왜 1차장 얘기를 빼놓느냐는 거예요. 1차장은 통화가 된 거요, 안 된 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옛날에 그 밀정들을 우리가 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볼 수 있어요. 이제 빼주길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의심해 볼 만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셔먼 의원의 말이 100% 사실이냐. 예컨대 뭐 한국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스스로를 공격한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유보하고 싶어요. 셔먼 의원은 그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셔먼 의원의 정보 접근권은 아직도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요건 제가 미국에 전화해서 한번 좀 더 취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근데 신혜진 변호사님, 사실 용산으로 옮겼을 때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청, 보안 문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다 새 나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감청 위원 때문에 골프장에서 직접 만나서
도감청 위험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안전가옥에서도 회의를 하고 그랬던 것이 예. 도감청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골프 어떤 자들하고 쳤는지 빨리 밝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세현 대변인, 네. 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사살 얘기할 때 그 속기사 눈 확 떠지는 거 보셨죠? 네. 근데 너무나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라서. 근데 임세현 대변인은 그 얘기 듣고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뭐 음모론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정부라면 음모론이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상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정상적이 않은 일을 무단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매우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헌재에 이제 아마 갈 텐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자는 어떤 짓을 할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당시 아직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12월 3일 이 시간에 그 국회의장에 땅땅땅 치기 직전까지 그 긴 시간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땅땅땅 빨리 안 하냐? 빨리 해야지라고 했던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게 이제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티끌 하나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함.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 극악무도한 자는 요만큼의 티끌 있으면 그걸로 시비 걸기 때문에 했던 그 현명한 판단이 저희는 그 시간이 되게 고통스럽지만 그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헌재의 불확실성입니다. 4월 18일까지도 두 분이 사퇴하세요. 4월 18일에. 그러면은 이걸 문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3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 같다는 매우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6명인데 왜 이 현 상태에서 재판하지 않고 3명이 추가로 들어왔으며 나중에 4월 18일 날 두 분이 나가시게 된다면 이거는 불완전하다. 완결 무결하지 않다는 걸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자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단 뭐 술 많이 마시고 주술에 중독돼 있고 비정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계엄은 분명히 목적과 합리성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된 매우 합리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정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수록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은폐된 세력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는 목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계엄을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떤 뭐 통일 대통령 체제라든가 비상대권 또는 과도정부라는 권력의 설계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런 이런 설계도가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을 일단은 이해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김용현 장관이 쿠데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럴 정도의 그 정신 이상자는 아닙니다. 저하고 무수히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만은 이자의 위험성은 오히려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다는 데 있는 것이지 그 망상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김용현에 대해서 공개한 뜻은 저자는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까지 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령관들이 작전 계획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가정하에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의외로 이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그 컨트롤 타워 내에 의도를 전달하는 신경과 혈관망,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작전 운영 체계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모델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내란이라고 했다면은 아무리 윤 대통령이 비정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의도된 실패라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그 주장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나는 그냥 경비만 하러 가려고, 경고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술 먹고 하는 그 도박이자
저 즉흥적인 행동인데 그걸로 이해해 달라는 게 사실은 윤석열의 의도예요. 그러면 김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은 윤석열이 내란 수개에 해당하지만 네. 실제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이랬던 것은 다 김용현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죠. 김용현 위에가 예. 지금 대통령 담화문을 쓰고 각 부처에 그 지침을 문서로 주고 저기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포고문도 점검하고 이걸 윤 대통령이 혼자 다 할 수가 없는데 용산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 거기에 그 참여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밝혀져 있다. 예. 한 명도 안 밝혀졌어요. 예. 단 한 명도. 그다음에 김용현은 뭐냐면은 계엄은 군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군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국방장관 책임입니다. 그 군정을 하기 위한 계엄 체계와 그 실행 전략을 짜는 게 김용현이고 그 밑에 비밀 지휘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방첩사하고 제가 보기엔 합참 차장을 매개로 한 그 작전 운영 본부거든요. 요게 이 계엄 사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특전사 수방산 하드웨어예요. 예. 거기는 눈에 보았어요, 예. 우리가.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소프트웨어, 예. 신경과 혈관망이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지금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의심을 하는 쪽은 그러면 김 의원님 지금 누가 합참의장 정진팔입니까? 예, 정진팔 합참 차장이 예. 운영 체계를 담당하고 예. 그다음에 여인영 반척사령관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정무, 기획 이쪽을 담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체포자 명단을 짜고 포고령을 선포하고 법률 조언을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쪽은 정무 수석이고 한쪽은 작전 참모예요. 이건 기능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를 받아야 김용현은 이 실행이 가능하지. 그 많은 일들이 막 폭주하는 업무가 쏟아지고 연락 통신도 확보해야지, 보안도 지켜야지. 그다음에 어느 부대가 투입되느냐 이 시계열 이거를 갖다가 전투 서열이라 그러거든요. 군사용어로.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저 작전의 프로들은 작전 계획 없이 안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이제 준비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이 계엄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절차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쩌다가 나온 이게 돌발사태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야, 이게.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또 가장 일단 수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 정보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사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돼 있을까? 우리는 HID 투입만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뭔가가 드러나서 긴급 체포를 했을 건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이나 이런 게 정확히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예. 일단은 그 관련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HID 북파 공작대입니다. 옛날에는 군대 내에서는 돼지부대라고 불렸죠. 예. 이 HID는 냉전 시기에 90년대까지 17,000명을 북한에 북파했는데 그 중에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숨겨진 어마어마한 존재죠. 여기는 요인 암살이나 테러가 주 목적인 부대거든요. 그런데 이 HID 부대에 30명이 그중에 20명은 이제 비탈한 예비역이고 10명은 현역인데 판교에 3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이유가 지금까지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는 주로 공작 부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보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 중에 제일 인력이 많습니다. 거의 3만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 중에 정예 요원을 30명을 대기시켰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김어준 총수는 미군을 암살하고 뭐 한동훈을 사살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까지는 아직은 검증할 수가 없고 다만 이 특수 임무가 어떤 분란 조성의 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계엄에 상당히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을 때 다른 데서 변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12월 4일경에는 추가로 공수부대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테러 작전 차원으로 변수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시위대를 분산시키거나 아니면은 저기 국회 기능을 마비한 데다가 더해가지고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플랜 B로 존재했을 걸로 예. 추정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은 체포가 된 상태여야 되고 수방사 그 지하 벙커에 감금이 돼 있어야 되고 이후에 일어날 소요 사태가 예상이 되니까 이거를 한 방에 깨기 위한 어떤 그 별도의 테러 내지는 분란 사태 여기까지 준비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죠. 지인형님께서요.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이 오비 즉 예비역 정보사 요원들을 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들의 명단 확보와 빠른 체포가 시급합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전직 정보사령관도 체포가 됐죠. 예, 육사 41기 그 노상래죠. 네, 이 사람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김영현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김영현이 38기이고 이 사람이 41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3일 날 당일 날 김영현 관저에 새벽에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계엄이 해제되던 새벽 1시경에도 합참 지하 벙커에서 같이 회의를 했던 것으로. 그래서 김용현한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가장 그 통화량도 많고, 옆에서 조언을 했던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계엄 사태 운영과 다른 플랜 B 시나리오의 숨겨진 지휘소다. 숨겨진 비밀 지휘소다. 그 우리가 모르는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 참모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꿀짱구님이요. 김건희가 문제입니다. 오비들한테 돈 주고 움직이게 한답니다. 2판 4판 합의 6판이니 난리 부르스짓 할 겁니다. 그런 글 보내주셨는데 임세은 대변인님. 김건희 이거 꼼짝 못하게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김건희 씨에 관련된 뭐 얘기가 이러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 되게 신기했던 것이 아직도 여전히 전화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오비들한테 전화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여기 사리 분별이 약간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아프답니다. 근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요. 신병이 걸렸다고. 진짜. 그러게도 남겠죠. 예, 그 신병 걸렸다는 아주 나온 지도 오래됐고. 네, 이 얘기가 또 있습니다. 마포대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지금 뭐 가택연금 상태잖아요, 사실상. 근데 만약에 오비한테 전화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내란 가담죄 아닙니까? 가담죄죠. 그리고 이미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의혹과 비리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이 체포되고 뭔가 조치가 취해지면 바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고발한 것만 몇 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김건희도 수사하면 빨리 돼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몸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그 위에 있을 것 같은데 하늘님 내란 반란 속에 윤석열을 당장 구속 수감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반란에 김건희도 관계가 있었을 거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무슨 작당을 하고 있을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시급히 구속 수감해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조본에서 윤석열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 전달 불발이 됐대요. 네. 그래서 관저에 전달할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당장 지금 출석이 불발되는 것도 문제인데 전달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미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고 우편으로도 전달을 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출석 불응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공조본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내보는 것인데 지금 신병 확보가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느냐. 그런데 이걸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석 불응 사실로는 체포 영장이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달 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출석 불응 자체를 계속 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은 쉽게 더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긴급 체포고 기습적으로 가서
신병을 확보해 와라. 그게 검찰한테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들은 하고 있는데 공조본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짊어지고 갈 힘이 아직은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공조본을 지금 잘해라라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예. 조금은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될 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검찰을 빨리 좀 손을 떼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유영 의원이 제일 처음 찾아가는 곳이 따뜻한 품, 검찰의 품으로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따뜻한. 그런데 김용 의원이 돌연 더 이상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출석을 안 하고 조사실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를 검찰이 조사실로 강제 인치를 해서 앉혔다고 합니다. 김용 의원은 지금 검찰이 이런 상태가 내란이라면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와 궤를 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윤석열 씨는 절대 검찰은 자신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은 공조본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경호처가 끝까지 자신의 신병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무엇보다 탄핵이 결국에는 파면 결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절대 자신이 파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김건희 씨와 함께 여러 경로로 이 전국을 헤쳐나갈 지금 공리를 모색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도 검찰에서 같이 지금 조금이라도 진술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막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돌아섰다. 그럴 때 윤석열 허리가 팍 꺾였다. 이제는 검찰도 벼르고 있다. 막 이런 기사를 쓰는 걸 보면 불안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론이 팽팽한데 예. 예컨대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예. 검찰은 돌아섰다. 예. 이제 윤석열이란 먹잇감을 사냥할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도 법조주로 출입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각 신문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법조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 이제 검사나 검사장급들하고 통화해서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다시 어떤 검찰공화국을 이걸 연명하려는 수작이지 결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지금 의견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검찰 특수본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검찰에서 짚고 넘어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계엄이 선포되는 날 대검찰청에서 대책회의 열렸죠. 그게 정군지휘관 회의하고 비슷한 시각에 열렸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 제가 보기에 대검찰청 대책회의는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계엄 실무 편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거꾸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특수본이 생기고 이러지만은 그 전에 첫날 행태를 잘 보면은 왜 저렇게 빨리 대책회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의 간부들이 무슨 얘기했을까?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계엄 해제를 고려한 대책회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면은 검찰 내에도 부역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특수본에 참여한 사람하고 그때 대검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은 대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작업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